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 강좌를 진행하게 될 성재홍입니다. 첫 번째 강좌는 발달심리학의 본격적인 주제를 탐색하기에 앞서 아동 발달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동 발달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비롯하여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적 기반, 그리고 아동 발달 연구의 지속적인 주제와 연구 방법 및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나 연구자들은 아동들을 관찰하는 순수한 즐거움과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발달 연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데는 실제적이고 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면 아동이 분노를 통제하도록 돕는 일과 같이 아동 양육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아동 복지에 대해 좀 더 현명한 사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 발달 연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수많은 도전적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임신 중 음주는 태어나기 전 아기에게 해로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집에서 키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주간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는가? 3세 자녀에게 족이 있기를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저절로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등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직면하는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분노나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싸우거나 욕하거나 말대꾸하기와 같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때 부모가 사용하는 하나의 솔깃하고 자주 쓰는 방법은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모가 유치원 자녀를 자주 때리면 때릴수록 그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더 자주 다투고 싸우며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흑인, 백인, 라틴계, 아시아계 모두 마찬가지였으며 또한 부모의 수입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다른 관련 요인들의 효과를 뛰어넘었습니다. 다행히도 연구들은 때리기에 대한 몇 가지 효과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충에 공감해주면 자녀는 고충을 이야기한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효과적인 접근법은 분노한 자녀가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즐기는 어떤 것을 하도록 격려하면 자녀가 적대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치원이나 주간 보육시설 교사들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3, 4세 아동을 위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사들에게 아동들 자신 및 다른 아동들의 정서를 인식하도록 돕고 또한 아동들의 분노를 통제하고 다른 아동들과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기법을 가르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의 접근법은 거북이 기법이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분노를 느끼면 다른 아동들에게서 떨어져 거북이 껍질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서 그 껍질에서 나올 때까지 그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교육과정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아동들은 분노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 더욱 능숙해졌으며 전반적으로 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은 또한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 정책적 질문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는가? 아동 학대의 경우 판사와 배심원은 유치원 아동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학교는 성적이 빈약한 아동을 유급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진급시켜야 하는가 등입니다. 아동 발달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회 정책적 이슈는 유치원 아동들의 법적 증언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학대 시도를 증언하는 아동들의 40% 이상이 5세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위험성은 극도로 높습니다. 만일 배심원들이 아동의 증언을 거짓으로 믿는다면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되어 다른 아동들을 성학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아동들로부터 신뢰성 있는 증언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던 일을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심리학적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나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아동 자신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 부분을 만지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기억이 왜곡된 질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법적 소송에서 아동들의 증언에 대한 수많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3, 5세 아동들이 유도 질문만 받지 않는다면 그 증언은 보통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도 질문에 의해 답을 해야 할 때는 어린 아동들의 증언은 종종 부정확해집니다. 아동이 어릴수록 그 회상은 면접자의 유도 질문에 의해 왜곡됩니다. 더욱이 성적 학대에 대한 회상을 돕기 위해 법정에서 사용되는 해박적으로 정확한 인형이나 그림 같은 실제 소도구들은 발생된 사건의 회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환상놀이와 실제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함으로써 부정확한 주장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동의 목격 증언에 대한 연구는 법정 및 경찰 관계자들로 하여금 아동 목격자를 면접할 때 연구의 교훈에 따라 계속 그 절차를 개선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에 근거한 결론들은 법원이 어린 아동들로부터 더 정확한 증언을 듣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동 발달을 연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 발달 연구는 인간의 본질에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학습은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시작되는가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는가, 인생 초기 고안에서 겪은 고난은 이후 애정 어린 양육으로 극복이 가능한가,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과 지적 능력이 서로 다른가 아니면 출생 후 경험을 달리하면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등입니다. 영아와 어린 아동을 연구하는 것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기 전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 철학과 심리학의 주요 집단인 선천론자들은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놀랄만한 능력, 특히 물리적 대상이나 식물, 동물,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어린 아기들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요 집단인 경험론자들은 영아들이 많은 것들을 매우 빠르게 학습하는 일반적인 학습 기제를 가졌지만 선천론자들이 말하는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발달과학자들이 발달의 과정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갖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어왔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글상자 1-1은 그런 방법들이 다룰 수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예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특별히 가슴 아픈 예로는 초기 학대 효과를 극복해낸 아동의 능력이 그의 타이밍, 즉 학대가 발생한 연령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붕괴 직후 이 많은 아동들이
영국의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이들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은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으며 그들 중 절반 이상은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초하의 3% 내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다양한 정도의 정신지체와 사회적 미숙함을 보였습니다. 입양한 부모들은 이 아동들의 결핍된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의 초기 학대로 인한 파괴적 효과를 회복하도록 도우려 애썼습니다. 6세가 되었을 때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은 신체 발달에서 절대적인 면에서나 영국 태생 입양아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면에서나 상당히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의 초기 박탈 경험은 그들의 신체 발달에 계속 영향을 줬는데 그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고아원에 수용된 기간에 비례했습니다. 즉 생후 6개월 이전에 영국 가족에 입양된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은 만 6세가 되었을 때 영국 태생 입양아들과 같은 몸무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에 입양된 루마니아 태생의 입양아들은 몸무게가 덜 나갔습니다. 더욱이 생후 24개월에서 42개월 된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은 몸무게가 더욱 덜 나갔습니다. 6세 때의 지적 발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생후 6개월 이전에 입양된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은 영국 태생 입양아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된 입양된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은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후 24개월에서 42개월 된 루마니아 태생 입양아들은 더욱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입양 이후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자극을 주는 환경에서 보낸다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양 가족들은 분명히 그 아동의 삶에 커다란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 입양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초기 박탈의 장기적인 영향은 더욱 컸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심오한 사상가들은 아동을 관찰하고 그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돕는 것, 아동의 웰빙을 개선하는 것,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동 발달에 대한 초기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사회개혁운동,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연구 기반 아동 발달 이론의 등장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철학자들은 아동 양육에 있어서 중요 쟁점에 대해 지속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비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동 발달에 관한 생각을 기록한 아주 초기의 저자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사회 복지는 아동이 적절히 양육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접근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아동이 선천적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었으며 자기 통제와 훈육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며 아동 양육은 각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후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와 프랑스 철학자인 장다크 루소는 부모와 사회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동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존 로크는 아동을 백지로 보고 처음엔 훈육과 이성을 주입하고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아동의 자유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장자크 루소는 부모와 사회가 아동에게 처음부터 최대한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아동 심리학 분야는 또한 아동의 생활 조건을 변화시켜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초기 사회개혁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산업혁명 시기 동안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아동들은 저임금과 법적 보호도 없는 채로 노동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5, 6세였습니다. 19세기 아동의 편익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가혹한 작업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문서로 기록한 몇 가지 초기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매우 열악한 배후 시설과 천장이 낮아서 아주 작은 소년들만 거기서 일할 수 있으며 그것도 흙탕물 안에서 벌거벗고 띠나 쇠줄로 썰매 등을 끌고 있었다. 귀여운 기질과 품성을 지닌 7살 아동은 흔히 다음 시즌에는 매우 망가진 지옥 같은 기질로 변한 채 돌아온다. 19세기 반 찰스 다윈의 진화에 대한 연구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아동 발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인간 본질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윈 자신도 아동 발달에 관심을 두었으며 1877년 영아 약전이란 제목의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윈은 자신의 아들 윌리엄의 운동 감각 정서의 성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제시했습니다. 다윈의 육아 일지는 아동에 대한 초기 연구 방법을 대표합니다. 개별아동 성장에 대한 그 같은 집중적인 연구들은 현대의 아동 발달 분야에서 독특한 특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변이, 자연도태, 유전 등을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애착, 거미나 뱀과 같은 자연 위험에 대한 선천적인 공포, 성별 차이, 공격성과 이타성, 학습 근저의 기제 등 현대 발달학자들의 광범위한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하나의 형식적인 탐구 분야로 아동 발달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시그문드 프로이드와 존 왓슨은 이 기간 동안 발달에 대해 영향력 있는 이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유명한 이론은 그의 환자들의 꿈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기억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정신분석 이론은 생물학적인 추동, 특히 성적인 추동은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대 미국 심리학자인 존 왓슨의 이론은 프로이드는 완전히 달리 동물과 아동의 학습을 조사한 실험 결과에 1차적인 기반을 두었습니다. 왓슨의 행동주의 이론은 아동 발달의 환경적 요인들, 특히 아동의 행동에 따른 보상과 벌에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일련의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론, 개념, 연구 방법, 자료 등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비록 이 분야의 전문가들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강범위가 받아들이는 7개의 질문이 표 1.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천성과 육성은 어떻게 함께 발달을 형성하는가? 2. 아동은 어떻게 자신의 발달을 조성하는가? 3. 발달은 어떤 방식에서 연속적이고 어떤 면에서 비연속적인가? 4. 변화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5.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떻게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 6. 아동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7. 아동 발달 연구는 어떻게 아동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가 등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아동 발달의 특정 측면을 연구할 때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할 주제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질문을 소개하고 간단히 논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제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아동 발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발달 과정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천성과 육성의 상호작용과 하는 것입니다. 천성은 생물학적 자질로서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를 말합니다. 육성은 넓은 의미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합니다. 가정, 학교, 지역, 그리고 우리가 상호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모든 특성은 천성과 육성의 합작품, 즉 우리 유전자와
우리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조현병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병으로서 흔히 환각, 망상, 혼돈, 비합리적 행동을 동반합니다. 이 병에는 명백히 유전적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가까울수록 조현병을 가진 개인의 친척들이 동일한 정신병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와 동시에 환경 또한 명백히 영향력이 큰데 문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정상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비해 조현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부 생물학적 부모가 조현병인 이방의 연구에서 보면 조현병을 앓을 가능성이 유일하게 높은 아동은 조현병 부모를 갖고 있으면서 또 문제 가정으로 임양된 아동들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최근의 연구들이 천성과 육성의 사고자오는 생물학 계절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들은 게놈이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듯이 행동과 경험이 게놈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놈은 각 개인의 완전한 유전 정보 세트를 말합니다. 게놈은 DNA뿐만 아니라 유전자 활동을 켰다 껐다 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경험에 따라 변화하며 DNA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인지나 정서, 행동 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휴생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연구는 환경에 중재되는 유전자 발현에서의 안정적인 변화를 탐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험이 어떻게 심한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초기 경험과 행동 후생 유전학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메티러에 관한 연구에서 나옵니다. 메티러는 생화학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연구에서 보여주시듯이 발달적 결과들은 천성과 육성의 지속적인 쌍방향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든가 심지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발달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한 것입니다. 아동들은 우선 무엇에 주의를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발달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신생아조차도 이동하거나 소리가 나는 물체를 쳐다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 영어의 주의는 얼굴, 특히 어머니의 얼굴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음마기의 아동은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흔히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말하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아동이 언어를 배우려고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린 아동들이 노리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위가 어떻게 그들 자신의 발달에 기여하는지를 알려주는 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아동들은 그렇게 노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혼자서 놉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린 아동들의 상상놀이는 그들 자신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2세경부터 시작해서 아동들은 때로 가상극 놀이에서 다른 사람인 척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은 괴물과 싸우는 슈퍼 영웅 노릇을 하거나 아기를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그런 놀이들은 생리적으로 즐거울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나이 든 아동들의 놀이는 전형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는데 그것들은 차례 지키기나 규칙 준수하기에 필요한 자기 통제나 실패의 직면에서도 정서를 통제하기 등과 같이 부가적인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인생 초기부터 그들 자신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여는 좀 더 자라면서 증가합니다. 아동들의 첫 몇 해 동안 가장 중요한 기여 요인 중 세 가지는 주의 패턴, 언어 사용, 놀이입니다. 나이 든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 많은 환경, 친구 활동을 선택하며 이런 선택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발달 연구의 세 번째 주제는 연속성 대 불연속성, 즉 발달은 어떤 면에서 연속적이고 어떤 면에서 불연속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는 아동 발달을 소나무 조금씩 커지듯이 작은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아동 발달을 애벌레에서 고치를 거쳐 나비로 변화하듯이 가끔씩 있는 급작스러운 비연속적 변화 과정으로 봅니다. 발달이 비연속적인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즉 연령이 서로 다른 아동은 질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삐어지 액체량 보존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행동은 흔히 발달이 비연속적이라는 생각의 예로 사용되곤 합니다. 4, 5세 정도의 어린 아동은 가늘고 긴 잔에 있는 액체 양이 더 많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1, 2년 후에는 두 잔에 있는 액체의 양이 같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4, 5세 아동이 그와 같이 있음직하지 않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6, 7세 아동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웃음거리로 여기도록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에 답하는 보편적인 접근 단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발달의 뚜렷이 문제는 연령 관련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단계 이론은 진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단계 이론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 이론은 그동안 매우 영향력이 컸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발달적 변화가 급격하기보다는 점진적이며 광범하게 통일된 방식이라고 보다는 과제별 또는 기술별로 각각 발달이 일어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발달이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똑같은 사실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장 변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출생에서 18세까지 소년의 신장을 절대적 관점으로 조사하면 성장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1세에서 이듬해까지 소년 신장 증가를 동일한 기간 동안 조사하면 처음 20년 동안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다음엔 느린 성장, 다음엔 청소년기 성장 분출, 그리고 다음엔 빠른 성장 감소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성장은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발달은 근본적으로 연속적인가 또는 근본적으로 비연속적인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발달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와 얼마나 자주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에 관해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는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달적 변화의 기제에 대한 하나의 특별히 흥미로운 분석에는 수고로운 주의집중 발달에서의 뇌활동, 유전자, 학습 경험 등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수고로운 주의집중에는 자신의 정서, 사고를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충동을 억제하는 과정, 정서를 통제하기, 주의에 집중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수고로운 주의집중 곤란은 행동 문제와 연결되며 수학과 읽기 곤란, 정신질환 등과도 연계됩니다. 사고와 정서를 통제를 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서적 반응에서 큰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인 번연계 영역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집중하는 뇌 구조인 전측 대상의 및 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이 특히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들 간의 연결은 아동기에 현저히 발달하며 그 발달 아동기 동안에 수고로운 주의집중 향상의 기저에 있는 하나의 기제로 보여집니다. 이 수고로운 주의집중 기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전자 학습 경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정 유전자들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 곧 뇌세포 사이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의 생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유전자들에서 아동들 간의 차이는 수고로운 주의 집중을 요하는 과제들에서 수행의 질 차이와 연결됩니다. 학습 경험 역시 수고로운 주의 집중을 생성하는 뇌체계의 연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르에더 동료들은 6세 아동들에게 수고로운 주의 집중 역량을 향상시키는 5일간의 컴퓨터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측 대상의 전기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 컴퓨터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6세 아동들은 향상된 수고로운 주의 집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능 검사에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그런 검사가 수고로운 주의 집중을 요하는 검사라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받은 경험은 그들의 뇌처리 과정과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발달적 변화를 생성하는 기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유전자, 뇌 구조와 처리 과정, 경험 등의 상호작용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념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결정합니다. 발달 기제의 또 하나의 명확한 예시로는 학습과 일반을 촉진하는 잠의 변화하는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영아는 생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며 이 길어진 잠은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잠이 촉진하는 학습 유형은 해마의 성숙과 함께 변합니다. 즉 출생 후 18개월 동안 잠은 자주 접하는 유형의 학습을 촉진하지만 한두 번 나타나는 세부 사항 학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24개월 이후 아동은 반대 유형을 보이는데요. 낮잠을 잔 후 바로 검사했을 때 학습한 세부 사항을 더 잘 기억했지만 일반적 유형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낮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영아로부터 학년 전기로의 변화의 기저에 있는 발달 기제를 설술하는 설명은 능동체계 응과 이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서로 연결된 두뇌 영역, 즉 해마와 대뇌 피질이 학습하는 동안에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마는 한두 번의 경험 후에 새로운 정보의 세부 사항을 학습할 수 있고 대뇌 피질은 많은 경험 후에 일반적 유형에 대한 추상 개념을 생성합니다. 나이 든 아동과 성인의 경우에 이 두 개의 뇌 영역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에 있는 기억들이 잠자는 동안 재생되어 대뇌 피질이 그 기억들로부터 일반적 유형을 추출해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방향으로도 작동하여 일반적 유형의 학습은 새로운 경험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 유지를 향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베르칸과 고메즈는 일반적 유형에 대한 영아의 기억에 잠이 주는 이득은 대뇌 피질의 기능을 반영하며 반면에 특정 경험에 대한 학령 전기 아동의 기억에 잠이 주는 이득은 해마 기능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전에는 영아의 해마가 너무 미성숙하여 특정 경험의 세부 사항들을 빨리 학습할 수 없으므로 이 연령대에서의 잠은 특정 세부 사항들의 기억에는 이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대뇌 피질은 일반적 유형을 추출하기에 충분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아동 발달 연구의 다섯 번째 주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즉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아동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들은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구성 요소에 대한 고전적 서술은 브롬펜브레너의 생물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아동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곧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주간 보육자, 교사, 친구, 구부 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 즉 집, 주간 보육원, 학교, 이웃 등입니다. 중요하지만 눈에는 덜 띄는 사회문화적 맥락 구성 요소로는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관들로 교육기관, 종교시설, 스포츠리그, 사회시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아동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 그 사회의 가치 태도 신념 전통, 그 사회의 법 정치 구조 등이 해당합니다. 이 눈에 띄지 않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는 역사적 시대, 경제 구조, 문화적 신념, 문화적 가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발달학자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아동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간 비교는 흔히 자신의 문화에는 드물거나 없어서 낯설게 보이는 관습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통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린아이에 대한 잠자리 배치를 예로 들면 미국 유아들은 생후 6개월이 되면 대부분 혼자서 잡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야 문명 아이들은 2, 3세까지 엄마와 함께 자고 그 후에도 같은 침실에서 잡니다. 왜 잠자리 준비가 문화 간의 차이가 날까요? 마야 민족 부모와 미국 부모에 대한 면접 결과는 잠자리 준비에서 자녀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문화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마야족 문화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문화는 독립성과 자립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발달의 맥락은 문화 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한 문화 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는 많은 맥락적 차이들이 민족,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됩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맥락은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빈곤층 아이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아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세에서 20세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들의 뇌, 특히 음성 언어나 읽기, 공감 기술을 지원하는 표면이 좁습니다. 그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정서적 문제는 더 많고 어휘수는 더 적으며 더 낮은 IQ 및 표준화된 성취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학 읽기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거나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발달 연구의 6번째 주제는 개인차, 즉 아동들은 서로 어떻게 매우 다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카르는 단일 가족의 아동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에 관계하는 요인들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유전적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들은 돌연변이나 복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유전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인은 부모 및 타인들에게서 받는 대우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인한 대우는 종종 이전의 아동 특성에서의 차이와 연결이 됩니다. 예컨대 부모는 다루기 어려운 영화보다 느긋한 영화를 더 민감하게 돌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경험에 대한 반응은 주관적 해석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두 형제가 각자 부모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인은 환경 선택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친구나 활동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그래야 자기 자신의 그 후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들은 또한 자신을 위한 틈새를 수용하거나 선택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한 아동은 영리한 자녀일 수 있고 다른 자녀는 인기 있는 자녀나 말썽꾸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좋은 아이라는 별칭이 붙은 아동은 그 별칭에 걸맞게 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아라는 별칭이 붙은 아동도 불행하게 문제아로 살려고 합니다. 아동 발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마지막 주제는
이러한 연구와 아동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아동 발달 연구는 어떻게 아동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동 발달 연구는 종종 아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아동들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조력함에 있어서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 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이나 어린 아동의 목격자 증언에 대한 타당화 육성 권고안 등이 그 예입니다. 아동 발달 연구에서 나오는 또 다른 유형의 실제적 이득은 교육 혁신입니다. 아동이 어떻게 추리하고 기억하며 개념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됩니다. 아동들이 더 똑똑해지는 것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매력적인 예로는 지능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아동들 대상으로 그 신념이 그들의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것입니다. 오늘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아동 발달의 연구 방법과 그에 관련된 윤리적 쟁점입니다. 먼저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과 적절한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에 관한 자료 수집 맥락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등 연구 설계와 특별히 아동 발달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발달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쟁점을 논합니다. 현대 과학적 연구는 아동 발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해왔고 처음에 그러한 질문을 제기한 역사적 인물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은 모든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더라도 잘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반복적으로 검증될 때 그 믿음은 가설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음의 4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1. 답해야 할 질문을 선택하기. 2. 그 질문에 관련해 가설을 설정하기. 3.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4. 그 방법에 산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설과 관련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기입니다. 이 중 1, 2, 4번 단계는 과학적 방법만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위대한 사상가들은 질문을 했고 가설을 설정했으며 증거가 가용했다면 함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와 비과학적 연구를 구별하는 것은 3번 단계, 곧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려면 연구자들은 검증하려는 가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정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된 측정치에 관계없이 많은 동일 기준이 하나의 측정치가 올바른지를 결정합니다. 올바른 측정치가 가져야 할 2개의 기본 특징은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측정이 어느 정도 일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한 중요한 유형으로 평정자 간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행동을 목격한 서로 다른 평정자들 간의 관찰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유형의 일관성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이는 2번 이상의 발생 사건에서 한 참가자의 수행이 유사한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 타당도는 한 검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2가지의 타당도, 즉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관찰된 효과가 연구자가 시험하는 요인에 확실하게 기인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적 타당도는 문제의 특정 연구를 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표 1.3은 적절한 행동 측정의 핵심 특성과 관련 질문을 요약하여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2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들이 아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면접법이나 관찰법에 의존합니다. 아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직접 자료의 원천인 아동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면접법은 구조화된 면접과 임상 면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모든 참가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 그에 대답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각각의 연구 대상자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자기 보고를 수집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말로 하는 구조화된 면접의 대안으로서 연구자들은 읽을 줄 아는 연령 아동들에게 흔히 인쇄된 설문지를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동일한 질문 세트를 제시하여 대규모 참가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수집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또 다른 면접 유형인 임상 면접은 비면접자가 제공하는 응답에 따라 그에 맞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아동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면접 방법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자료를 빨리 수집할 수 있으며 아동 개인에 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종종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또 아동들은 종종 자신들의 어두운 면을 공개하기를 피하며 사건이 일어난 방식을 왜곡하여 결국 자기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관심 가진 행동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관찰법을 사용합니다. 연구의 1차적인 목표가 아동들이 평상시의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라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자연관찰법입니다. 자연관찰법은 연구자의 통제받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되는 행동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접근법에서 관찰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게 배경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존재가 아동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쓰면서 관련 행동을 관찰합니다. 자연관찰은 매일의 사회적 상호작용, 예를 들면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과 같은 것을 밝히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연 발생적 맥락이 서로 달라서 관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알기가 어렵고 많은 관심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연구자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관찰법은 아동 각자에게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구조화된 관찰을 할 때 연구자들은 가설과 관련된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설계하고 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연령이나 성격 등과 같이 관찰된 행동을 아동의 특성과 연관짓거나 또한 관찰되는 다른 상황에서의 행동과 연관짓습니다. 구조화된 관찰은 자연 관찰에 비해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아동의 행동을 직접 비교할 수 있고 또한 각 아동이 다른 상황에서 하는 행동의 일반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관찰은 면접에 비해 개별 아동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자연 관찰에 비해 개방적인 매일매일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표 1.4에는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 자연관찰법, 구조화된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발달 연구의 주요 목표는 아동의 주요 특성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특성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관설계는 두 변수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가리키고자 의도된 연구 설계를 말합니다. 상관설계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1차 목표는 어느 한 변수에서 서로 다른 아동이
다른 변수에서도 또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달라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수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으로 연령, 성, 인구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 행동이 주간 보육기관에서 머문 시간과 관계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연구자는 청소년의 인기가 자기 통제와 관계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결합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변수들이 강하게 상관되면 어느 한 변수에서 아동의 점수를 알면 다른 변수에서 그 아동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인 1.0부터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인 마이너스 1.0까지 범위를 갖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강하게 연관되면서 그 둘과는 원인 결과 관계가 그럴듯하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 원인이라고 추론한 유혹을 흔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론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상관관계는 어느 변수가 원인이고 어느 변수가 결과인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3의 변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사실 제3의 확인되지 않은 변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설계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데 불충분하다면 어떤 유형의 접근법이 충분할까? 그 대답은 실험설계입니다. 실험설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리를 유도할 수 있게 허용된 일군의 접근법을 말합니다. 실험설계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즉,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아동이 특정 경험에 노출되고 난 후 그 경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경험에 노출된 아동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이후의 행동에서 차이는 이전에 서로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또는 처치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놀이를 하는 동안 TV를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반면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주의와 놀이의 질에 대한 다양한 측정들을 포함합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두 개의 집단이 사용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그것인데요. 실험 집단은 연구적 관심을 두는 경험을 제시받은 참가자 집단을 말하고, 통제 집단은 연구적 관심을 두는 경험을 제시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실험 집단과 유사하게 처치받은 참가자 집단을 말합니다. 실험 설계의 핵심적 특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법은 무선할당과 실험 통제입니다. 무선할당은 실험 내에서 각 참가자가 각 집단에 할당될 확률이 동등한 절차로 실험 참가자들을 실험 집단이나 다른 집단에 처음부터 비교 가능한 확률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 가능성은 실험에서 나중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바로 앞에 서로 다른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특징인 실험 통제는 실험 과정 동안에 아동들이 갖는 특정 경험을 결정하는 연구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두 개의 조건만을 갖습니다. 실험 집단 아동은 관심 있는 경험, 곧 독립 변수를 제공받습니다. 만 통제 집단 아동은 이러한 경험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설화된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실험 설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리를 허용합니다. 실험 설계는 과학적 연구 중심 목표인 인과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선택 방법이지만 실험 설계가 관심 가는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소년이 소녀보다 신체적으로 더 공격적인 경향인지에 관한 가설은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별을 아동들이 무선적으로 할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실험 연구들은 실험실 상황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 통제를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그 발견의 외적 타당성, 실험실에 나온 결과가 바깥 세계에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 1.5에는 상관 설계와 실험 설계의 장점과 단점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아동발달 연구는 그들이 나이를 먹고 경험이 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어떻게 그대로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 연구학에서 연구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연구 설계를 사용합니다. 횡단적 설계, 종단적 설계, 그리고 미시 발생적 설계가 그것입니다. 연령에 따른 변화와 지속을 연구하는 가장 흔하고도 쉬운 방식은 횡단적 설계입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행동, 능력, 특성 등을 동시에 한꺼번에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에반스 등이 중국의 3세, 4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거짓말 발달에 관한 연구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단적 설계는 나이든 아동과 어린 아동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는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실험에 따른 행동 안정성에 관한 정보나 각 개인 아동의 보이는 변화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종단적 설계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아동을 추적하여 그 전체 기간 동안에 그 아동에게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고 지속된 것 등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베르겐 등이 아동들의 학급 내 인기들을 추적한 연구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동단적 설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알리는 데 유용한 설계입니다. 하지만 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험자 상실과 반복 조사의 효과로 인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횡단적 설계와 종단적 설계 모두의 중요한 한계는 변화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객관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와는 달리 미시 발생적 설계는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었 것입니다. 미시 발생적 설계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막 하려고 하는 아동들을 모집하여 그 변화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경험의 노출 빈도를 높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미시 발생적 설계는 동일한 아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검사한다는 점에서 종단 설계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종단 설계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회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글러와 젠킨스는 어린 아동들이 두 개의 작은 수를 더하는 데 쓰는 계산 전략을 어떻게 발견한지를 알기 위해 미시 발생적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미시 발생적 방법은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긴 기간 동안의 안정성이나 변화에 관한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시 발생적 설계는 연령 관련 변화의 기본 유형은 전형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고 설계의 목표가 그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표 1.6에는 연령과 경험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세 가지 접근법, 곧 횡단적 설계, 종단적 설계, 미시 발생적 설계의 장점과 단점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그 대상이 아동일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서 아동이 겪게 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할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편익이 잠재적인 해보다 크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미국 아동발달연구학회는 아동 연구에 헌신한 조직으로서 연구자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 수행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 규정 내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윤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해성. 연구가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것. 둘째, 동의성 작성하기. 되도록 문서로 아동의 연구에 참가하는 데 대한 동의를 부모 또는 다른 책임 있는 성인에게 받을 것. 셋째, 익명성 보장. 개별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승인받은 목적 외에는 어떤 정보도 사용하지 말 것. 넷째, 관련 정보 논의. 참가 아동의 복지에 중요한 정보가 연구에 의해 얻어졌을 때 그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논의할 것. 다섯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하는 동안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 대응할 것. 마지막으로 부정확한 아동 인상 수정 및 주요 결과 설명. 아동이 연구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부정확한 인상들을 수정하고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참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설명할 것 등입니다.